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을 넘긴 한 할머니의 가슴 시린 기록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억 원을 손주의 해외 유학 뒷바라지에 쏟아부었지만 정작 본인이 병석에 눕자 손주는 병실 문 앞에서 돈 낭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얼마 못 사세요. 라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다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계획하셨죠. 단 한 수로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헛된 꿈을 산산조각 내고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온 딸에게 그 모든 것을 돌려준 할머니의 복수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침대보다 더 차가웠던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나이 75입니다. 이 나이에 치료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거운 추를 매단 것처럼 눈꺼풀이 천근망은이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자 흐릿한 시야 속으로 병실 천장에 차가운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의사가 며칠 못 넘길 것 같대요. 무덤덤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계란값이 올랐다고 말하는 듯 편곤하기 짝이 없었죠. 치료하면 뭐해? 어차피 할머니 연금도 거의 다 썼는데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정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얼음물에 빠졌다가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아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만 겨우 돌렸습니다. 제 앞에는 며느리 박혜진이 옅은 화장을 한 채 단정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휴대폰을 든 채였죠. 그 맞은편에는 제 손주 김민준이 병상 옆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 말입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3억 원의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 해외 유학을 보내준 그 녀석이 오늘 병상에 누운 저를 마치 낯선 타인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까딱이자 목이 타는 듯이 말랐습니다. 너희 정말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묻고 싶었습니다. 혜진이 제가 깬 것을 보고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고비를 넘기셨다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의사는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 저들이 제 앞에서 치료를 포기한 해 만에 거침없이 떠들었던 건 제가 연경 깨어나지 못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진우는 어디 있니? 제가 묻자 혜진이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휴가를 안 내준 데서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 소처럼 일하며 살아왔는데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병실에 올 1분의 시간도 내지 못한다는 게 제 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혜진이 시계를 보더니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가야겠다. 아빠 기다리시겠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깨어나셨으니까 괜찮겠네. 할머니 푹 쉬세요.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시고요.
혜진은 병상 옆에 놓인 물컵을 슬쩍 제 앞으로 밀어놓고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찰칵하고 닫히자 적막한 방 안에는 수액 조절기에 규칙적인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는 몸이 아니라 텅 빈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5분보다는 길 텐데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해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그들의 5분보다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팔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 아들 진우에게 진명이를 넘겨주었을 때 진우는 멍한 표정이었고 딸 지은이는 구석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은이에게 말했었죠. 너는 어차피 출가 외인이니 집은 오빠 몫이다. 지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저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게요 라고만 했지요. 그리고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지은이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딸 안부를 물으면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제 가정이 있는데 바쁘지 않겠어 라고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 자신을 속여왔다는 걸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마지막 구명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고 한 번도 지운 적 없지만 차마 걸지 못했던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지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 절제되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목소리였습니다. 입을 뗐지만 쉰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은아, 엄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씨, 무슨 일이시죠?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 병원인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한 글자 한 글자 쥐어짜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몇 초간에 정적 뒤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죠. 하지만 사무적인 일만 처리하러 가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주변이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숨을 붙이고 있는 건 어쩌면 제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은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지은이가 온 건 사흘 뒤 오후였습니다. 눈이 내릴 듯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날이었죠. 저는 한숨도 자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다린 끝에 마침내 문 밖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세련된 단발머리 금태, 안경을 쓴 차가운 눈빛.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병실 안을 얼음 송곳 같은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김순자 씨.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상황부터 파악하죠.
그녀는 병상 옆으로 다가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직계가족으로서 신청한 의료정보 열람 권한 위임장입니다. 병원 측에 이미 요청해 두었습니다. 말투는 논리정연했고 법률 문서에서 갓 튀어나온 단어들 같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은이는 이미 병실을 나가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최근 3개월간 입원 기록과 수납 내역 일체를 복사해 주세요. 10분 뒤 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록을 훑어보던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기록을 보니 7일 전에 입원하셨네요. 병원 측에선 즉시 전원을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치료비 결제가 안 되어 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치료하지 말자고 하더구나. 진우랑 혜진이가 포기하자고 했어.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4조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지원 의료비 부담, 정신적 위안 등을 포함하죠. 당신이 이 비용을 오롯이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20년 전에 그 작고 왜소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완벽하게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원 수속은 이미 마쳤습니다. 오후에 병실이 비는 대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비용은 일단 제가 선결제하겠습니다. 추후 의료 책임에 대해서는 김진우 씨 가족과 법적으로 조율할 거고요. 지은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아니면 밥은 먹었느냐는 사소한 질문조차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지은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니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옮기는 겁니다. 심리적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럭저럭 바쁘게 삽니다. 결혼은 했고 잠시 멈칫하던 그녀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그녀는 저를 한 번 쳐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톡톡 쳤습니다. 마치 시간과 기억의 경계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득 지은이가 중학생 때 독감이 유행해 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자 아이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 병원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돌아와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하던 그 아이. 지은이는 한 번도 떼를 쓰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독하고 강했지요. 언제부터 저렇게 냉정하고 절제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감정을 회색 정장 속에 꽁꽁 숨겨버린 차에 말입니다. 의사가 들어오자 지은이는 일어서서 전원 일정과 구급차 예약 예상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다 컸구나. 그녀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속 처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지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해서도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딸이 결국 저를 위해 나서주고 돈을 내주고 뛰어다녀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No, Hein, Danya, 지은이가 떠난 뒤 병실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기계 소리조차 예전만큼 날카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가라앉아 있던 오물 같은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때는 1999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진우는 32에 가 승진했고 지은이는 27에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지요. 사실 구제가 지나던 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평생 잃고 온 낡은 아파트를 두고 제가 입을 뗐습니다. 지은이는 가방 속에 합격 통지서를 넣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공부하러 갈 생각이었겠지요.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뱉었습니다. 집은 진우에게 줄 거다. 아들이고 종손이니까 처자식 먹여 살릴 기반이 있어야지.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를 악물고 있었죠. 그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시집갈 몸 아니냐. 여자한테 집 명의가 무슨 소용이야. 다 남의 식구 될 텐데 그때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하지만 눈물조차 참아내며 마음을 닫아버린 그 서늘한 표정. 지은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고 제 앞을 지나쳐 나가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저와 딸 사이의 마지막 인연을 끊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딸의 성격이 불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아들이 최고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화 풀고 돌아오겠지 싶었는데 그게 20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모질고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석에 누워보니 며느리와 손주는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물 한 모금 안 챙겨주는데 제가 그때 준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한 가족의 온정과 신뢰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의 차가움은 제가 한 땀 한 땀 얼려 만든 것이었고 그 모지름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몰아넣은 결과였습니다. 아들만 챙긴 제 업보를 이제야 딸의 무심함으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지은이는 왔습니다. 비록 차가운 거리감을 둔 채였지만 말입니다. 문득 예전에 지은이의 방을 치우다 발견한 낡은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다. 당시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하게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싶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준 건 지지가 아니라 제가 정답이라 믿었던 타인의 삶이었습니다. 공부를 그만두고 빨리 취직해서 시집가라는 압박뿐이었지 지은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우는 무엇을 하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제 잘못된 교육이 지은이에게는 도끼를 진우에게는 이기심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전원 수속은 놀랄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구급차 옆자리에 앉은 지은이는 한 손으론 제 수액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태블릿을 보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말도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정확하고 든든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단순히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인수하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긴 1인실입니다. 의료 환경이 좋고 조용할 거예요. 비용은 이미 결제했으니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사 휴가 안 내도 되니 원격 회의로 돌렸고 다음 주 일정은 밤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 커다란 나무 사이로 10월의 햇살이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넘기는 지은이의 모습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너 혼자 사니 그녀가 고개를 들고 옅게 끄덕였습니다. 이혼한 지는 얼마나 됐고 왜 그랬니? 지은이가 서류를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원했는데 저는 가지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에게 그 결혼은 실패가 아니라 저 자신을 놓아주는 과정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전 늘 스스로를 믿고 살았으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사람은 변하게 마련이죠. 그 평온한 말투가 제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비극은 지금 돈이 없거나 아들이 불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유능한 딸을 제 손으로 내쫓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오늘 제 앞에 서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제가 준 사랑 덕분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홀로 칼을 갈며 만들어낸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못 들은 척 서류를 챙겼습니다. 너 학교 다닐 때 늘 전교 1등하고 상장으로 벽을 다 채웠었지. 네 아빠는 네가 대학 가면 동네 잔치라도 할 기세였는데 지은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마지막에 그랬죠. 여자가 공부 많이 해봤자 소용없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진우 오빠보다 더 잘 살 거라는 걸 믿어본 적이 있나요? 그땐 남들도 다 그렇게 말했고 너는 시집 가면 남이니까 아무것도 안 줘야 한다고 믿었어. 제 대답에 지은이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신가요? 병실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니, 집은 진우에게 줬지만 내 마음엔 평안이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지은이가 일어나 커튼을 조금 걷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러 온 거예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은이의 눈가에 아주 잠시 습기가 비쳤지만 그녀는 다시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절 낳아주신 분이니까요. 다른 건 이제 의미 없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은이가 다가와 이불을 갈무리하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제 손바닥을 가만히 맞잡아 주었습니다. 지은이가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드디어 진우 일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높은 굽소리를 내며 위풍당당하게 들어왔고 그 뒤로 진우와 민준이가 줄지어 섰습니다. 마치 문병을 온 게 아니라 가족 회의를 하러 온 모양새였죠. 어머니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혜진이 가식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기셨단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역시 대접이 다르네요. 진우가 거들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걱정 마냥 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구석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게 분명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과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진우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상의도 없이 옮기시면 어떡해요. 여기가 얼마나 비싼데. 집안 형편 뻔히 아시면서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혜진이가 의자에 앉으며 코트를 벗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왔어요.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저희가 극진히 모실게요. 그녀의 눈에는 온기라곤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빨리 입을 열어 그들이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여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지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니? 혜진이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진우가 아들인데 당연히 연락이 닿죠.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니 아니면 집 때문이니 제 말의 병실 안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민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눈치 빠르시네요. 치료비는 한 푼도 내기 싫은 놈들이 갑자기 과일 들고 찾아온 건 뭔가 중요한 게 생각났기 때문이겠지.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내가 깨어나기 전엔 치료 포기하자고 떠들더니 민준아 그게 너였지.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 좀 했기로서니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 돈 낭비 말자는 게 틀린 말이에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혜진이 급히 수습하려 들었죠.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저희는 진심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나를 돕겠다는 거니 아니면 그 집을 지키고 싶은 거니 혜진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이미 진우 오빠 주기로 하셨잖아요. 옛날에 다 말씀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아들이 대를 이어야지 딸은 남이잖아요. 그래 그땐 그랬지. 하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이제 돌려받고 싶구나. 세 사람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서늘한 기운. 그녀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진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엄마 모셔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은이가 서류 봉투를 탁지에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인감 위조해서 집 담보로 8억 대출받은 거 맞죠? 병실 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우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지은이가 복사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출 계약서 사본입니다. 필적 감정 이미 끝났고 타인 대리 서명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소송 절차 진행 중입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가 내 집을 담보로 8억을 빌렸다고 진우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나 주기로 한 집이었잖아요. 살라고 준 집이지 내 목숨값 담보로 돈 빌리라고 준 집이 아니다. 민준이가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 20년 살았어요. 이제 와서 할머니 늙었다고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염치 없으시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괴물이 저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진우의 팔을 끌었습니다. 가자. 더 말해봤자 소용없어. 진우는 지은이를 험악하게 노려보고는 나갔고 민준이는 끝까지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손주가 제 집을 털어먹으려 하고 제가 내쫓았던 딸만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있다는 이 지독한 현실이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착했던 아들, 의젓했던 딸, 처음 할머니라고 부르던 손주의 귀여운 모습들. 그 모든 기억은 인감도장과 대출 서류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로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공평이고 사랑인지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지은이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부동산은 구도심에 있는 32평. 아파트 한 채 시세 20억 정도군요. 그리고 은행 잔고 1억 8천만 원. 맞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보고 있었지요. 아파트는 지은이에게 주고 현금은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지은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엄마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사죄다. 공부하고 싶어 하던 너를 막았고 네가 힘들 때 단 한 번도 네 편이 되어주지 못했지. 내가 너한테 진 빚이 너무 많다. 갚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지은이는 감동하기보다 오히려 불쾌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재산을 탐낸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당신을 옮기고 법적으로 대응한 건 딸이라서 한 거지 이걸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해명하려 하자 그녀가 제지했습니다. 정말 보상하고 싶다면 그 집 파세요. 팔아서 재단을 만드세요. 재단 내. 당신 이름이나 제 태어난 날의 이름을 딴 재단요. 입춘이었죠. 창밖엔 매화가 일찍 피었었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춘매춘매이 재단이라고 합시다. 저처럼 가족에게 버려지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어린 소녀들을 돕는 재단요. 그래, 다 내 뜻대로 하마. 하지만 운명은 보충 수업의 기회를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다. 당일 오후 급성 신부전이 재발해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고액의 수입, 약제와 고위험 수술을 권했습니다. 비용만 1억 5천만 원.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지은이가 영수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니? 제 아파트 담보 잡았습니다. 그건 네 전 재산이잖니? 지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잖아요. 당신이 버려진 땅에서 죽게 둘 순 없어요. 며칠 뒤 지은이의 부축을 받아 법원에 갔습니다. 진우의 불법 대출, 무효 소송 때문이었죠. 법정에 선 지은이는 완벽했습니다. 논리적인 변론으로 상대 변호사를 압도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부동산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용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라는 말. 2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호칭에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승소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대중 앞에서 저를 다시 어머니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회복은 더뎠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침엔 죽을 점심엔 정갈한 반찬을 챙겨주었죠.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기침하면 즉시 간호사를 부르고 잘 때 이불을 덮어주며 추울 땐 자신의 목도리를 제 다리에 덮어주었습니다. 지은아, 난 이제 죽는 게 무섭지 않다. 다만 너한테 남겨줄 게 없어서 그게 미안할 뿐이야. 남겨주셨잖아요. 당신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요. 원망 섞인 말이었지만 뼈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공덕이라면 공덕이겠구나. 지은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사랑했었지, 사랑했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언 녹음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진우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진우야, 난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다. 네가 힘들까봐 노후 자금까지 털어줬지. 하지만 내가 너를 망쳤구나.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고 돈만 쥐어준 내 잘못이다. 난 네가 효도할 줄 알았는데 넌 내 집을 담보로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어. 널 편애한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다. 혜진아,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올 때 참 기뻤다. 하지만 넌 너무 계산적이더구나. 내가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다. 넌 네 이익만 봤지 정은 없었어. 민준아, 3억 원 유학비 내가 평생 아껴서 준 거다. 그런데 넌 할머니가 죽는 게 자원 낭비라고 했지 원망하진 않은 마. 하지만 기억해라. 세상에 네 할머니처럼 자기 전부를 털어 네 앞길을 열어줄 사람은 다시는 없을 거다. 지은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널 낳은 것이고 가장 잘못한 일은 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다. 이제 내 모든 권한을 지은이에게 넘긴다. 지은이는 남이 아니라 내 목숨이다. 녹음을 마치자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누군가에게 꼭 사랑받으며 살 거다. 2번째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릴게요. 환한 조명 아래로 실려가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산은 정리했고 유언도 남겼습니다. 진우 가족은 수술 위험 고지를 듣고도 오지 않았지만 화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수술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 대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빈소도 상여도 없이 유골함과 매화 한 송이 그리고 춘매 재단 설립자 김순자라고 새겨진 비석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매년 입춘이면 제 산소에 매화를 두고 갑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재단에서는 예전의 자신처럼 소외당한 아이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청구서를 받았을 때 당신 곁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평생 아들이라 믿고 퍼주었던 그 손길입니까? 아니면 모질게 내쳤던 그 미안함입니까?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춘매 재단의 담벼락에 핀 매화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가장 추운 겨울 끝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